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도 제3회차 기출 인사 1급 이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셨던 경영 혁신과 ERP 새로운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들이 많이 줄으셨을 것 같고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내용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신규 유형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출제가 되진 않은 회차다라고 여러분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제 정도는 늘상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늘상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 문제들을 배제하고 봤을 때 그렇죠? 왜냐면 만점이 나오는 건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걸 좀 덜어놓고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은 그런 회차였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선생님, 경영혁신과 ERP 문제가 많이 새로울 것 같았는데 많이 새롭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이 2024년도에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그 문제가 마구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냥 지문에 스며들게끔 새로운 지문에 쓰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눈에 익히는 그런 형태의 문제 출제가 시도가 될 것이고 그런 정도가 조금 지나가야 새로운 문제 두 칸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맞네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같이 1번 문제부터 풀면서 여러분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ERP 패키지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경험이 있는 유능한 컨설턴트의 활용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전사적으로 전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현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 그죠? 여러분 현업을 반영한다, 그대로 유지한다 그 말도 틀리지만 또 커스터마이징을 최대한 끌어오는 것 또한 올바르지 않죠.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말편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커스터마이징은 여러분 우리 회사에 맞는 대로 필드값도 다 그대로 쓰던 대로 기존대로 이렇게 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 어떨까요? 낭비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중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들 고스란히 또 똑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한다라는 말편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올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고요. 자, 2번 문제 보니까 ERP 시스템의 SCM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플리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쵸? 공급사슬망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장점으로 올바르지 않는 공급사슬에 대한 가시성 확보로 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성이 확보가 돼서 맞대응이 바로바로 됩니다. 아주 좋죠. 올바른 얘기예요. 정보의 투명성, 그렇죠. 이런 투명성을 통해서 재고 수준 감소. 어떻게? 맞대응이 되니까 정보가. 그러니까 재고 수준 감소도 이루어지고 회전율도 증가될 것이다. 자, 공급사슬에서 계획하고 조달하고 제조 및 배송 활동 등의 통합적인 프로세스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맞는 얘기죠. 이런 걸 만약에 틀린 표현을 쓰겠다라고 하면 통합이 아니라 개별적이라는 말표현을 쓰게 되면서 오류가 있는 문제로 지문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케팅 판매 및 고객 서비스의 자동화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고객님들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CRM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죠, 여러분? 자주 이렇게 섞어놓고 문제풀이 하게끔 하는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따라서 네, 맞습니다. 자, 무엇이요? 네, 여기까지 1번, 2번, 3번은 SCM에 대한 설명이지만 자, 동그라미 4번은 뭐에 대한 얘기다? CRM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우리 CRM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좋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거고요. 자,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겠니?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제가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짚어드리잖아요. 뭐라고요? 이런 옷, 그렇죠. 이런 게 진짜 뭐가 잘 쓰인다? 오답에 지문으로 많이 쓰인다. 뭐라고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요, 구조화된 데이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둘 다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 있다? 역시나 자주 쓰이는 오답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이 둘을 동시에 이런 말편, 동시에 이용합니다. 라는 말편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어떻습니까? 네, ERP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차세대 ERP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다 맞게끔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맞는 지문이니까 읽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죠? 1번은 틀렸으니까 올바르게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자, 기업에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분석, 설계, 구축, 구현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갭 분석의 갭 분석의 활동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죠? 패키지 기능과 즉 투비 프로세스와 패키지 기능의 차이점을 갭 차이 분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갭이 뭡니까? 차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지 않나요? 그죠? 이 갭에 이 차이점, 이 차이를 분석하는 게 갭 차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겠고요. 여러분, 이번 연도에 새롭게 이렇게 갭 차이 분석이 뭐냐라고 묻는 게 다른 모듈에 여러분 ERP, 경영혁신과 ERP에 있는 내용 있죠? 거기에도 여러분 많이 출제가 됐어요. 뭐 생산 모듈, 그렇죠? 이런 데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또 언급이 되겠구나. 새로운 모양을 갖춘 이런 문제들도 출제되겠구나 라는 것을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갭 차이 분석도 물어볼 거구나? 알겠어. 내가 이런 거 기억해 둘게 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제 5번 가볼게요. ERP와 기존의 우리 MIS라는 그렇죠? 경영정보 시스템과 ERP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친구를 골라주세요. 기존 정보 시스템이 바로 MIS라는 거죠. 네, 단위 업무이고 우리 ERP는 통합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그렇다. 자, 기존 정보 시스템은 중앙 집권적이고 ERP는 분산 처리하지만 통합적으로 업무를 관리하죠. 맞는 얘기죠? 자, 기존 정보 시스템은 업무 처리 방식이 어떠냐? 수평적이다. 올바르지 않죠? 수직적이다 라는 말편이 들어가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ERP는요. 여러분 어떻다? 수평적이다 라는 말편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네. 아주 기본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 반복적이죠. 그죠, 여러분? 아주 많이 출제가 됐었던 빈도를 갖는 그 지문의 형태를 그대로 하여 출제가 되었어요. 낯설지가 않은 내용이다. 그죠, 여러분? 네,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올 수 있는 문제여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렵지 않았다. 기능적 인사관리에 노동력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노동력 관리에 올바른 거 골라주겠니? 라고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 노동력 관리하면요. 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개발 관리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용 관리 있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개발 관리와 고용 관리가 있었죠. 그쵸? 네, 이 친구가 바로 뭐였습니까? 노동력 관리였고요. 자, 그럼 임금 관리하면요. 여러분, 근로조건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이렇게 임금 관리 듣자마자 근로조건 관리다.
복리후생, 산업안전관리, 오호, 죄다 여러분. 이번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여러분? 그럼 이런 지문을요, 살짝 바꿔서 뭐라고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 기능적인 인사관리에 근로조건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만 바꾸면, 질문만 바꾸면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 저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능적 인사관리에 대해서 노동력관리, 근로조건관리, 그렇죠? 내 인간관계관리, 노사관계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 공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해 두셔라 라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직무 분석의 단계이다. 예, 준비 단계, 실시 단계,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정리 단계로 구분한다. 그 중에 준비 단계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직무를 분석, 여러분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직무 단위를 결정하고 그래요. 분석 방법을 결정한다. 그쵸? 분석자를 선임하고 훈련한다. 다 좋죠. 예비조사한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비 단계였어요. 여기 지금 직무 요건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직무 내용을, 그죠? 그 다음에 직무 요건을 분석해서 우리 직무의 인적 요건, 정신적인 요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직무의 정보들을 수집하는 게 바로 실시 단계에서 행해지는 것이었는데 직무 요건 분석, 바로 여러분 이 친구가 뭐다? 실시 단계가 되겠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이런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어렵지 않다. 이번에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는 말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문제 풀면서 자꾸 느껴지는 게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무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문제들이 요소 박혀 있다는 얘기죠. 어려운 문제들보다는 요소 신경 써야 하는 문제들이 박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올바를 것이다. 예, 우리가 우리 이론 봤으니까 실무도 같이 함께 보러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무를 더 아마 주의 깊게 보실 것 같은데 실무 시간에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론이 약간 쉽더라고 느낄 때 우리가 실무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요소를 넣어놓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함께 확인해 볼 내용이겠죠. 자, 우리 직무 분석에 대한 효과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겠니? 라고 들어가 있네요. 보자마자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직무를 분석해야 업무를 분담하는 데 있어서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업무를 분담하는 데 있어서 분담을 최소화한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를 분담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화가 아니라 적정화를 이루어야 한다. 적정성을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말표현들이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내가 직무를 분석을 통하여 이 일은 업무 분담을 적어도 몇 명이서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무조건 적게 가져가야 된다? 위험에 더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최소화라는 말 대신 적정성을 고려해 준다. 적정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표현들이 조금 더 훌륭하겠다. 자, 따라서 여러분 고쳐주셔야 되겠고 직무 중심으로, 그렇죠? 직무 중심으로 설계해 주자. 채용 및 배치, 그죠? 네, 채용 및 승진, 고용의 합리화를 이룩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교육, 훈련, 능력 개발에 증진을 가져와야 될 것이다. 이런 말표는 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렇구나 라고 처리를 해주실 거고요. 이번엔 뭘 주었어요? 직무순환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직무순환을 왜 하냐는 거죠. 자, 첫 번째, 지루함과 실증이 감소될 것이다. 그죠? 그러려고 직무순환하는 것이다. 결혼의 보충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결혼이 발생했을 때 융통성을 갖기 위함이다. 맞는 얘기예요. 종업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직무의 일부분을 다른 작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공부했어요? 직무의 교차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직무순환과는 상관이 없어요. 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어야 합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고, 여러분 이제는 이 친구가 이런 10번의 문제가 이제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말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네, 제가 항상 더 알아보기로 우리 책에다가 표기를 해놓으면서 박스로 표기를 해놓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모집평가 관련한 주요 지표 중에 지원자 중에 최종 선발된 인원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최종 선발된 인원의 비율입니다. 여기에 들어올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선발률이겠죠. 이게 너무 쉽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쉬운데 이게 뭐야? 나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했어 라고 해서 패닉이 돼서 문제를 읽으면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수용률이라고 하면요, 내가 입사 제의를 했다. 우리가 최종에 합격을 하셔서 여러분 우리 회사에 들어오겠니? 라는 입사 제의를 했을 때 몇 명이나 최종 입사를 했는가에 대한 지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수용률. 그렇죠? 제의를 받아들였다. 수용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산출률이라고 하면요. 모집 단계를 통계하는 인원의 지원수를 총수로 나누어서 측정한다. 뭐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드려야 되는 말은 기초율 같은 경우 여러분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런 말표현이 앞에 붙을 거예요.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무작위로 선택해서 이런 말표현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용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채용했을 때 성공적으로 회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런 게 바로 기초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표현으로 꾸며줄 거고요. 여러분 아니 모르게 자연스럽게 선발률, 기초율 이런 말표현들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뭘 줬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 선발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수용률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다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고 기초율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네. 연달아서 안 나오면 까먹을 친구들이라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피면접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면접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출신지, 학력, 성별. 여러분 여기에도 밑줄.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배제했다. 이런 말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직무 능력이 뛰어난 친구를 뽑아내고 싶습니다. 채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제외하고 그런 말표현 들어가 있으면 블라인드 면접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처리하는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네, 여기 보면 패널 면접 모르실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수의 면접자가 한 명의 지원자를 여러분 뭐 한다고요? 면접해요. 평가해요. 이런 말표현 매번 언급되는 얘기들이죠. 주관식으로도 많이 출제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전 시험이었나요? 블라인드 면접 같은 거 어때요? 주관식으로도 문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이 문제 봤을 때 어땠을까요? 문제 덜 읽으면 대충 읽으면 휙휙 지나갔겠다. 답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셨을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휙휙 읽었을 때. 자, 볼게요. 직무를 수행할 사람과 직무를 여러분 수행할 직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올바르지 않죠? 여러분 바꿔볼게요. 뭐라고요? 직무라고 바꿔주셔야겠죠. 그렇죠. 직무와 수행할 사람을 매칭시켜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살짝 나 단어 바꿨어. 안 보이지? 까꿍. 그래요. 그럼 이런 까꿍이 문제를 내면 우리가 눈 가리고 그래 안 보여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는 1급자들에게 이렇게 단어만 살짝 바꿔놓고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발 틀려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적정 배치를 위해서는 직무와 여러분 사람이 지니는 요건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어때?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사람의 요건도 종업원의 맡은 바 직무를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하고 있고, 그죠? 놓쳤을까봐. 네. 직무가 요구하는 여기 써 있죠. 그렇죠? 직무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직위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으니 거북하죠. 그죠, 여러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을 나타냈다면 도대체 오답은 어디로 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정답은 1번이죠. 올바르지 않은 거 고쳐주실 수 있어요? 네,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본래의 여러분 이론 수업 시간에서도 요즘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시험 문제로 채택되고 있다. 주의 깊게 살펴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A, B, C, D 어디쯤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D를 물어봤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합격 점수 나와 있습니다. 합격 점수가 높고 성과도 높다에 들어가 있는 게 D잖아요. 아주 올바르죠. 예, 뭡니까? 합격했죠? 그쵸? 합격했어요. 합격 점수를 넘었으니까. 그리고요, 성과를 낼 수 있는 자가 합격된 것이니까 아주 올바른 채택이 이루어졌구나. 정답 1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죠. 올바른 합격, 올바른 채택, 올바른 선발 이런 여러 가지 말표현 들어갈 겁니다. 합격했다, 선발했다, 채택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책에는 올바른 기각이라, 우리 시험 문제는 올바른 기각이라는 말표현 써 있네요. 동그라미 2번에. 그죠? 네. 요 동그라미 올바른 기각이라는 건 이거겠죠. 여러분. 떨어질 사람이 떨어졌다. 요런 게 이제 B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미흡한 자가 떨어졌으니 잘 됐구나.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자, A가 어떨까요? 제 일종의 오류가 되겠죠. 그쵸? 제1종의 오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합격 점수에 미달해서 떨어지게 되는 제1종 오류다. 자, 그럼 C는요. 여러분, 성과를 낼 수 없는 사람이 합격 점수를 넘겨가지고, 그죠? 고득점자가 돼서 합격해 버렸어요. 2종 오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도표로 여러분 그래프를 나타내면서 어때? 이런 문제. 출제할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말로 나오는 문제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로 나올 수 있어요. 있는데, 그쵸?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언급되고 있으니까 우리 주의 깊게 살펴주면서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았어요. 요렇게 그림, 이미지 첨부 파일 해놓고, 해당하는 곳 구멍 뚫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쓰세요.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우리 아래 보기에 모집관리 및 충원에 관련된 용어를 한글로 쓰세요.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모집관리 및 충원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띵띵 제도라는 것은 기업에서 특정 프로젝트나 신규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어디에서? 기업 내에서 인재를 널리 활용하는 제도이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사내 공모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땠어요? 외부, 내부적으로 우리가 우리 직장 내에 있는 모집, 그죠? 네,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사내 공모제도를 공부를 하였었죠. 그죠? 네. 그래서 특정 프로젝트나 신규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모으기 위하여 기업 내부에 있는 인재를 널리 활용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사내 공모제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핵심만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꾸며주는 말이니까 더 한번 풍성하게 읽어서 읽어주란 얘기예요. 문제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결국은 핵심은 앞부분에 있었죠. 자, 다음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거 골라줄래?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방법으로 네, 저는 여기에다가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포함하고 있고요. 직속 상사, 부하 직원, 동료, 우리 고객님들까지 외부인까지 평가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저희 교재에는요. 360도 다면평가 이런 말편을 써놨었죠. 기억해요 여러분? 네, 맞아요. 왜 360도라는 말표현을 지우지 않아요, 선생님은? 네, 왜 안 지울까요? 자, 나를 포함하여, 그죠? 나를 바라보는 상사님,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님들, 나랑 같이 어울려서서 일하는 동료들, 외부에 있는 나의 고객님들까지도 싹 다, 그죠? 네,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다면평가, 360도 다면평가라는 말표현을 진짜로 써요. 학자들이 연구해서 써놓은 거고요. 우리 시험에는 360도라는 말표현을 양가로 쳐 있는 거죠. 양가로 쳐놓고 다면평가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런 식으로 주입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360도는 뺑 돌라서요. 뺑 돌라서. 그죠? 뺑 돌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랑 직급이 똑같은 나의 누구? 동료뿐만 아니라 나의 윗사람, 그죠? 상사, 그죠? 네, 동료, 나의 부하 직원뿐만 아니라 나의 외부 고객님들까지 싹 다 나를 평가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또 면접법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모두요 목표관리법 우리가 MBO라는 말표현 같이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죠. 목표관리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따라서 그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함께 더불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사와 부하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말표현 들어가야 되겠죠? 네, 16번 들어가 볼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사고과의 구성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네. 자, 인사고과 제도가 뭐라고 들어가 있죠? 적합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서 조직 구성원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 받을 숫자. 그죠? 받아들여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야기 드렸었어요. 실용성 나오면요. 실용성 나오면 뭘 얘기합니까? 항상 비용이랑 편익. 네, 여러분. 비용과 편익이 있다. 비용보단 뭐여야 된다? 편익이 더 커야 한다. 이런 말표현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타당한가? 여러분 타당한가는 고과의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믿을 수 있게 그렇죠? 정확하게 실시하였는가? 이런 말표현들이 그렇죠? 신뢰성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신뢰성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바가 있고 자, 이와 같이 시험 문제에 보기 박스 참으로 잘 구성을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쵸? 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지선다형으로도 문제 참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니까 더불어 내용까지, 속뜻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 그래서 키워드로만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교재에 들어가서 살펴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연공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근무 연속, 여러분 근무 연수, 연한에 대하여 임금과 직급이 상승하는 제도이다. 그래요. 그리고요. 영군 종중의 유교 문화의 풍토에서 실시된 제도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자, 업무 성과에 대해 여러분 3번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 실현이 가능한 제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올바르지 않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올바르지 않죠. 실현되지 않아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요? 근속연수 따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속연수에 따라서 여러분 승진의 우선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뭐다? 연공주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실현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의 능력치를 제대로 고려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인재가 막 빠져나가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정답 올바르지 않은 거 3번이게 되겠고 업무 성과에 대한 고려가 낮아서 불공정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분 불공정만 제기합니까? 회사가 싫으면 내가 떠나야지. 이런 말표현. 이직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구나. 그런 것이 단점이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실 수가 있겠고. 자, 18번. 직장 내 훈련의 장점으로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올바른 겁니다. 보자마자 여러분 답이 툭툭 튀어나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훈련과 직무가 어떻다? 직결이 된다. 그렇죠? 직장 내에서 훈련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다? 직결이 되니까 경제적이다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죠. 작업과 관계없이 많은 교육생들에게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가 있다. 이런 건 어떻죠? 직장 외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전문가에게, 그렇죠? 전문가에게 의한 교육이다. 연수원 훈련원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래서 어떻다? 비용도 비싸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요? 연수원이나 훈련 같은 거 빌리려면, 훈련원 같은 거 빌리려면 비용 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도 같이 함께 알아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훈련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효과가 증대될 수 있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따라서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거, 여러분 올바른 거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직장 내 훈련으로 올바른 것은 1번이겠죠. 됐나요? 네. 자, 문제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요 문제 어떻습니까? 자, 우리 2014년도에서도 여러분 4년도 우리 이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예,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조직에 대한 문제가 조직 개발에서는 어떤 게 나올까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참 요즘 간혹가다 자주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랬구나. 그쵸?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담당자, 인적 자원 관리의 담당자의 역할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역할이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4번 동그라미까지 확인을 해보자.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전략적 파트너다. 이런 얘기 하죠. 그쵸? 전략적 파트너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적 파트너를 전략적 동반자 이렇게 우리 교재에 넣어놨었어요.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네, 변화 촉진자의 역할이죠. 지금 전략 제안과 사양 중심으로 들어가 있었던 요 동그라미 2번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변화 촉진자, 변화 관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가보시면요. 뭡니까? 행정에 대한 이야기. 행정 전문가. 그죠? 네. 또 이렇게 사람 중심이고 요 행정 중심 넘어가서 그죠? 시스템이냐 사람이냐 봤을 때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뭡니까? 구성원, 지지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구성원 지지자, 종업원을 조력한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올바른 짝짓기. 여러분 1번은 올바르지 않죠? 그쵸? 전략적 파트너라든지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2번은요. 변화관리자 아주 올바른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3번은요. 구성원 지지자가 아니라 행정의 전문가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고 4번은요. 여러분 전략적 파트너 아니죠? 구성원의 지지자다. 구성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종업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지자 얘기한다. 조력자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짝져진 거 골라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정답 2번밖에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여러분 20번 문제입니다. 주관식의 문제였고요. 네, 자 보시면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네, 회사의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종이에 적어서 상자 속에 넣었어요. 막 흔들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씩 뽑아가면서 그 회사의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즉각, 여러분 밑줄,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자 속에 놓고 하나씩 뽑아가면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임바스켓법. 그렇죠? 임바스켓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도달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되게 객관식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문제 풀었다면 어디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박스 안에 그죠? 상자 속에 넣어놨대요. 임바스켓법 이렇게 좀 잘 기억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즉각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이런 말표.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힌트가 되어줬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실 거고 자, 요거 21번 어떻습니까? 저는요 어디에서 끝났냐면요 네, 전체적인 임금 곡선의 상향 이동이라는 말표현 여기에서도 또 한 번 나오죠. 그죠, 여러분?
네,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베이스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겠죠. 네, 이 문제는요. 보기 박스 그 자체로 놓고요. 주관식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잘 기억해 둬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그쵸? 네, 승급 같은 경우는 이 곡선상의 이동이다. 여러분, 인근 곡선의 그 곡선 자체의 이동은 베이스업이지만 곡선 자체의 상향 이동은 뭐다? 베이스업이지만 이 라인 따라, 이 곡선 따라 상향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승급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좀 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 저는 얘기하지만 여기 써있는 승급, 승격, 베이스업 이 모든 것이 다 시험에 문제의 출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여기 지금 표준이란 말표현 대신에 다른 것들 뭐가 자주 나올까요? 라고 하면 최저임금제도 이런 것들도 되게 하나의 메인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익 분배 형태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했네요. 자, 근로자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그래요. 성과 배분제도 예, 이런 말표현들을 그냥 앞에 동시적으로 꾸며주는 말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인건비 절약 부분에 대한 그 배분액을 뭐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하고 있어요. 판매 가치를 근거로 하여 배분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스켈론 플랜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줄 거고요. 라코 플랜이라고 한다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부가가치 생산 기준에 부가가치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가가치 생산액을 임금, 종업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합니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에 땡그라미 쳐놨고 그렇죠?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다. 땡그라미 쳐놨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어때요? 라커 플랜과 스켈론 플랜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 그렇죠? 여러분, 이윤 분배제, 이윤 배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프로핏을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쉐어링 하겠다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업수익을 어떻게 한다?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영업수익을 여러분 그런 수익들을요 근로자들에게 일부분 나눠주는 것을 뭐라고 하겠다? 이윤 분배제도, 이윤 배분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프루시안 플랜 여러분 인프루시어 플랜이라는 말표는 여러분 노사 간의 5대5로 나눠 가자요.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핵심을 잡아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득세의 특징입니다. 어머, 너무했다. 그죠? 예, 세율 구조가 5단계라니요. 올바르지 않군요. 여러분 몇 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8단계. 이런 얘기. 그쵸? 8단계 고쳐주실 수 있어요? 네, 고쳐주셔야겠죠. 자, 우리 소득세 과세 방법에는 종합과세, 분리유과세, 분리과세가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다 해서 양가로 쳐놓고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 개인별로 과세할 거고 원칙적으로 세대별, 부부별로 합산하지는 않죠. 맞아요. 예외적인 부분을 빼놓고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렇구나. 정답 1번이구나. 라고 처리하고 간단하고 심플한 문제였구나. 자, 각 임금체계의 장점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연공 존중을 통해 성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여러분 올바르지 않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연공주의가 학력.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겠죠? 나이, 연령이라든지. 그죠? 연속 근수. 그죠? 연속으로 근속 연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이 그것이 기준점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과나 능력 같은 것들을 제대로 뭐 하지 못해요. 적용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막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단점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직무급은요. 여러분 노동의 자유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용이하다. 올바르지 않죠. 네. 적용이 불가능하죠. 적용이 어렵다. 자, 그렇구나 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 두실 거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3번
직무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직능급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자격급. 여러분, 본인의 임금액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근로자들이 성과 달성에 매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격을 갖췄다라면 뭐 할 거니까 우리가 임금액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쵸? 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니까 올바르게 고쳐주셔요. 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왜 틀렸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자, 25번입니다. 근로자 측의 복리후생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래요. 원가를 절감한다.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 그 다음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한다. 이것은 다 누굽니까? 근로자 측이 아니에요. 사용자 측이죠. 기업 측이에요. 기업 측. 기업 측에서 근로자의 여러분 복리후생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왜 그럴까요? 생산성이 향상이 되니까. 여기 지금 원가가 증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복리후생비를 막 지출하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의 제공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게 되면요. 생산성이 높아지죠. 네,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근로자 측에서 좋은 그 효과가 아니죠. 생산자 측, 즉 누구죠? 사용자 측, 기업 측 이렇게 표현해야 올바른 표현이죠. 자,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효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업 이미지 개선되죠. 그거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기업이야 라는 말표현을 들을 거니까. 자, 경력 개발을 위해 여러분 경력 개발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 측에 대한 여러분 복리후생의 효과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자, 26번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보세요. 신제품을 개발을 위해서 프로모션. 그래요. 행사 진행을 위해서 일용직 사원에 일당 20만 원을. 그래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20만 원이 일당입니다. 그쵸? 20만 원이 일당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일괄적으로 여러분 얼마에? 여러분 15만 원 정해져 있죠? 15만 원에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20만 원에서 15만 원 빼주니까 얼마가 될까요? 라는 얘기죠. 5만 원. 그쵸? 이 5만 원에서 곱하기 어떻게 준다? 6% 해준다고 했어요. 기억해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서도 8단계 초과두지세율 했죠? 시작하는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6%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기로 두드려 볼까요? 라고 하면 두드려 볼 수 있어야 되겠죠. 5만 원 곱하기 6% 해줄 거고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에 6% 해주니까 3,000원 나옵니다. 그죠? 곱하기 1 마이너스 얼마? 요렇게 산출세액이 나오면 요 산출세액에서 요 산출세액이 나왔고요. 산출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 해주게 되는 것이죠. 네,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5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러분 얼마입니까? 1,650원이 될 거고 그러면 차감해주면 얼마 나와요? 1,350원이라는 것이 원천징수세율이겠죠. 그쵸? 네, 따라서 정답은 1,350원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겠다. 계산기를 두드릴 때는 어떻게 하면 쉬워요, 여러분? 아니, 1-55%면 몇 퍼센트예요? 45%를 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20만 원에서 15만 원 빼주면은 5만 원이 되겠죠. 5만 원에다가 곱하기 6% 곱하기 다이렉트로 45% 해주세요. 그럼 뭐 나와요? 1,350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방법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무슨 제도예요? 네, 여러분 우리 회사가 망해버렸대요. 네, 이렇게 도산이 인정하게 됐대요. 그래서 근로자의 여러분 퇴직 근로자들에게 여러분 뭐 해줘야 돼요? 퇴직금 줘야 되겠죠. 임금 같은 거 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안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부가 이렇게 체불금을 어떻게 줬다?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임금 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임금 채권 보장 제도. 여러분, 끝자락에 다 써줬어요. 임금 채권 보장 제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서 여러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종종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애들이 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자꾸 빈출로 보여져요. 네.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회를 이렇게 비추는 그런 문제였나? 라고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복기가 설명하는 근로시간제는 무엇인가?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취재 나왔어요. 취재, 연구, 설계, 디자이너, 그렇죠. 이런 자들에게 그렇잖아요. 9시부터 9 to 6야. 그러니까 9시부터 출근해서 6시까지 취재해. 근데 새벽에 막 불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취재진들 막 뛰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9 to 6를 제한한다? 그러면 그 9시부터 6시가 끝나버렸으니까 나 일 안 할 거야.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디자인 언제부터? 9시부터 6시에 다 뽑아내. 설계하라. 9시부터 6시까지.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어떻게 해준다?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문제에서 줬어요. 다. 근로자 재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편, 시간 배분이라든지 그렇죠? 업무 수행 방법 같은 것들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르고 있다. 재량, 근로시간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대 근무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2개, 3개의 조를 짜서 2교대, 3교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어느 주, 그죠?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잖아요. 어느 날에, 어느 주, 어느 날에 근로자가, 그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느 날, 어느 주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 그것이 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공부하셨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근과 퇴근 시간을 정하죠. 그런 말표현,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근로자가 선택합니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자, 29번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그죠? 복리,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상호주의의 여러분 상호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분쟁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노동, 쟁의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다. 그죠? 자, 여러분 요거 어때요? 요 말 나왔다. 이렇게 협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조항들이다. 이 안에는 뭐가 있다? 평화 의무, 평화 조항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여러분 어때요? 컨트롤 C, 컨트롤 V한 것 같은 계속적 반복적인 문제가 나오네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 재무적 효력이라고 한다. 그죠, 여러분? 좋았어요. 이런 문제 메인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요 하나의 박스를 두고 뭐라고요? 주관식 문제로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어디 하나 허투루 그냥 규범적 효력, 채무적 효력, 일반적 효력, 지역적 구성 다 언급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 구성력, 지역적 구성력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라. 이런 얘기 할 수 있겠고요. 보너스 문제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31번에 이어지고 있네요. 경영참고 제도의 유형이다.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어허라. 종업원 지주만 따로 떨어져 있어요. 얘는 어떻다? 간접적인 참여다. 그렇죠? 1번, 2번, 4번은 직접적인 참여다. 라고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죠, 여러분? 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자, 요거 어때요? 새로운 문제로 구성을 된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전체 조합원에 뭐예요? 한 자리에 모여서 노동조합의 모든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다. 그렇구나.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노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동조합 총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풀네임으로 뭐 총회라고 써놨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두 맞아요. 노동조합의 총회다. 노동조합 총회.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라는 제시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더 출제가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다면 지금 이 문제 다뤄봤으니까 우리가 또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여러분 보세요. 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정답은 네,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래서 양가로에 있는 것만 써주면 되기 때문에 선택적 세 글자만 써주면 완료가 되는 문제였다. 어렵지 않게 도달하셨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죄다 풀어보았어요. 당연히 여러분 문제는 문항수도 33문항이니까 훨씬 더 많은 문항이죠. 2급자들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또 어떤 문제는 틀리고 어떤 문제는 맞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쵸, 여러분? 따라서 다시 한번 내가 그죠?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주는 피드백을 꼭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나는 이거 찍어서 맞았어. 이거 동그라미가 아닌 거예요. 찍어서 맞은 것은 다시 되돌아가서 그 분본을 다시 한번 읽어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왠지 내가 되돌아서 가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죠? 나 이 분명 알았는데 까먹을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피드백해서 정확하게 내 답을 매칭을 해보고 그래야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틀려도 괜찮아요.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그 답이 왜 답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그 작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장에 가서는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내가 적는 그 답이 정답이야 라는 모습으로 풀이를 해오시면 아주 여러분 좋은 점수 분명 합격 점수 넘어서 여러분 가져오게 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늘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시험장에서 여러분 자신감 있게 문제 풀기, 그 다음 수험표, 그 다음 계산기 꼭 지참하고 가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